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제 삶의 파편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지연입니다. 평범하고 행복하다고 믿었던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뼈아픈 진실입니다. 부디 이 고백이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실 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37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와는 10년 전 회사 동료로 만나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능력있고 유머러스하며 무엇보다 저를 깊이 사랑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흔히 말하는 인꼬 부부였습니다. 큰 다툼 없이 서로를 아끼며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부부로서의 신뢰와 사랑을 단단하게 쌓아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언젠가 예쁜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저희의 공동 목표였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주말이면 교회로 나가 자연을 즐기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늘 속삭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석을 앞두고 제가 민준 씨에게 그의 고향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준 씨는 항상 고향 이야기를 꺼려왔습니다. 시골은 멀고 딱히 볼 것도 없어. 친척들도 다 서울로 올라왔어. 그는 늘 그렇게 대답하며 고향 방문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그의 고향이 궁금했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 뿌리를 보여주듯이 그의 뿌리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민준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저는 그저 명절을 앞둔 피곤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민준 씨의 고향인 작은 해안 마을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가는 내내 민준 씨는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걱정 있어? 라고 물으면 그는 아니, 그냥 운전하려니 피곤해서 그래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고향을 찾아가는 그의 감회가 남다르겠거니 생각했을 뿐입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고즈넉한 바닷가 풍경과 정겨운 돌담길 그리고 갯내음이 어우러진 그곳은 사진으로만 보던 아름다운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민준 씨는 어색하게 몇몇 멀리 떨어진 친척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저를 자신의 곁에 두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고향 사람들과의 교류가 서먹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날 민준 씨는 먼 친척 어르신 댁에 잠시 들러야 한다며 저에게 숙소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재래시장을 구경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과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정겨운 사투리가 어우러진 시장은 언제나 저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자기, 나 시장 구경 좀 다녀올게.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시장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 넘쳤습니다. 갓 잡은 싱싱한 생선들이 좌판에 가득했고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구경했습니다. 젓갈 가게 앞에서 시식을 하던 중 제 시선은 한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생선 좌판 옆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아이의 모습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는 또렷한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마치 민준 씨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착각이겠지. 그럴 리가 없지. 저는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여인이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냉기와 함께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제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제 바로 앞까지 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는 저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 눈앞의 풍경은 흐려지고 시장의 활기찬 소음은 멀리 아득해졌습니다. 제 10년 결혼 생활이, 제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아이의 얼굴이 마치 저를 비웃는 듯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누구의 아내라는 말인가요? 그는 도대체 누구였던가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제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녀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아이의 민준 씨를 빼닮은 얼굴이 마치 환영처럼 제 눈앞에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갯내음마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길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숙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착각일 거야. 우연일 뿐이야. 저는 애써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단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엄청난 의심을 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눈빛, 그리고 단호했던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이 박혀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애써 평정을 가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제가 아픈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라고 대답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혹시 고향에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민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는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 씨,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고향 친구들 말고는 없었죠. 어릴 때 짝사랑 같은 건 있었지만 그게 다예요. 왜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미묘한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완벽한 거짓말에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여인의 얼굴과 아이의 미소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제 안에 새겨진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또다시 친척을 만나러 간다며 나섰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혼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구경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듯 조심스럽게 시장을 돌아다니며 어제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어제와 같은 생선 좌판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물건을 흥정하고 상인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명 이 마을에 오래 살았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 늙은 할머니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정겹게 웃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제 남편인데 이 마을 출신이거든요. 할머니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럼 알지. 민준이 아니요? 어릴 때부터 봤지. 서울 가서 잘 산다고 들었는데.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준 씨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민준 씨에게 가족이 여기에 살고 있나요? 부인이나 아이 같은? 할머니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그 사람한테는 은주라는 마누라도 있고 애도 하나 있지. 하준이라고. 저기 저 여자 아니던가. 지금 저쪽에 서 있는.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어제 제가 보았던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은주 씨, 하준이. 할머니의 말은 제 머릿속을 망치로 때리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다고? 그럼 저는 도대체 무엇이었던가요? 10년 동안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모두 거짓이었던가요? 제 몸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지탱하며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은주 씨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마을 안쪽에 작고 소박한 집이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익숙한 남성용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신발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뛸 힘도 없는 듯 고요했지만 동시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아 대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때 열린 창문 틈으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준아, 아빠랑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민준 씨는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보아온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처럼 아이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그곳에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고향 방문을 꺼려했던 이유, 그의 불안한 눈빛, 저의 질문에 대한 그의 능숙한 거짓말들이 모두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의 말은 사실 모든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10년의 결혼 생활은 철저한 기만과 거짓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에 불과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돈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기다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으며 지연 씨, 혼자 심심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미소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는 제가 몰래 찍은 민준 씨와 하준이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그의 앞에 던지듯이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민준 씨? 민준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린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주워들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건 오해예요. 다 옛날 일이에요.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의 변명은 이미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시장 할머니가 다 말해줬어요. 은주 씨가 당신 부인이고 저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고. 당신 고향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민준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지연 씨,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건 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은주는 옛날에 잠시 만났던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 때문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지연 씨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요. 지연 씨를 만난 후로는 은주랑은 끝냈었어요. 그런데 은주가 저를 놓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겁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아이가 있었다고? 그럼 그는 그 아이와 은주 씨를 남겨두고 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인생에 끼어든 것이 아니라 그가 저의 삶을 거짓으로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울에 오기 전부터 은주 씨와 아이가 있었다면 제 결혼 생활 10년 내내 그는 두 가정을 오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를 만난 후 은주 씨와 끝냈다는 말은 그의 고향 방문을 꺼리는 행동, 그리고 그의 불안한 눈빛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고도 오랫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희생자인 양 굴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비겁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10년 동안 그를 믿어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는 저와 결혼을 하면서도 은주 씨와 아이를 만나러 고향에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갖기로 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는데 저에게는 없는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 그의 모든 말들이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민준 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면을 쓴 배우였을 뿐입니다. 저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입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신음소리만 나왔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길을 다시 한번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웅크렸습니다.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영혼은 깊은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민준 씨의 거짓말과 은주 씨의 얼굴, 그리고 하준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마비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은주 씨에게서 직접 들어야만 했습니다. 민준 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은주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 씨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아이의 손때가 묻은 장난감들이 놓여 있어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은주 씨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민준 씨의 아내이며 10년간 결혼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부터 어제 시장에서 그녀를 만났던 일 가리고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난 후 은주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민준 씨는 저의 첫사랑이었고 전부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사람이 서울로 취직 준비를 할 때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민준 씨는 저에게 곧 결혼해서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친척들 앞에서 작은 혼례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민준 씨의 아내로 알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혼인신고는 나중에 서울 가서 하자고 했죠. 그때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은주 씨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서울로 간 후 한 달에 한두 번씩 내려와 은주 씨와 하준이를 만났습니다.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방문 횟수는 줄어들고 전화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은주 씨는 혹시나 민준 씨에게 폐가 될까봐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말도 쉽게 꺼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성공해서 자신들을 데려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민준 씨의 진짜 아내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녀의 눈에는 저만큼이나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이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만나기 한참 전부터 은주 씨와 결혼을 약속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은주 씨에게는 곧 데려가겠다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이중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자신이 결혼할 수 없는 처지임을 숨기고 완벽한 남편 행세를 했습니다. 저와 은주 씨는 모두 민준 씨의 기만적인 삶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 여자를 완벽하게 속여왔습니다. 그의 이중 생활은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 10년의 결혼 생활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무효한 관계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은주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저는 법적으로 그의 아내가 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은주 씨와 함께 민준 씨가 묵고 있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에게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당신 은주 씨와 혼인신고는 했습니까? 법적으로도 그녀가 당신의 아내였나요? 민준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지연 씨를 만나기 전에 은주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그의 법적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결혼 생활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에게 속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들과 다정한 행동들, 그리고 제가 쌓아온 모든 꿈들이 한순간에 허상으로 변했습니다. 은주 씨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자신을 서울로 데려가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바로 저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 철저하게 기만당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민준 씨에게 이혼 혹은 혼인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비겁함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쌌습니다. 민준 씨가 사준 옷까지, 선물, 그 모든 것이 역겨웠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저를 안쓰러워하며 저의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후의 시간들은 저에게 고통스러운 재건의 과정이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지루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민준 씨의 이중 생활에 대한 사회적 시선까지 모든 것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친구들 중 일부는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저를 탓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옆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고, 친구들은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며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삶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제 자신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저는 점차 저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10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10년 동안 제가 성장하고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저를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진실과 정직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저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는 작은 행복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은주 씨와 하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는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결국 저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라 삶의 시련을 이겨낸 지연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너무 길고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단단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랑을 믿고 새로운 인연을 기다립니다. 다만 이제는 그 어떤 화려한 포장 속의 거짓말에도 속지 않을 진실하고 따뜻한 사랑을 찾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진실하고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